저희 이야기했던 거를 짧게 꼭지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투자란 무엇인가 얘기했었고, 그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는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서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 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이 그 장기 투자를 하려면 구조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조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였고, 그러면 장기적인 우상향인 게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오르고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투자적인 개념으로라도 들어가기 전에 공부,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대표적인 장기적 우상향이잖아요. 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내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손예진이 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잖아요. 한번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하기 싫다는데도 때려 넣어서 집어넣게 하는 게 언젠간 걔가 써먹을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때려 넣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한 학습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들이 하나 둘 쌓이면 그 쌓여 있는 게 어떻게 줄어요? 줄지 않죠. 이건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무조건 학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장기적 우상향이나 구조적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컨텐츠 제작은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유튜브의 확장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제작한 컨텐츠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영상, 내가 남긴 트윗 하나하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죠. 뭐 갑자기 트위터가 그동안 트위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 닫아버리거나 유튜브가 해킹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컨텐츠를 제작했던 나의 로우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역시 장기적 우상향이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있는 양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 컨텐츠 제작과 같은 글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영역 안에서 장기적 우상향인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저는 가장 확실한 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확실해? 진짜 그거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실한 거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맞으면 확실한 거냐라고 쳤을 때 뭐 대부분 다 쇼텀으로 얘기하는데, 인류의 역사상 증명된 자산 딱 두 개 있습니다. 한 글자로 된 거 딱 두 개. 땅, 금. 땅과 금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산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내가 나와 맞지 맞던 내가 그 자산을 뭐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땅과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해칭했던 자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수천 년 전 솔로몬 대왕이 이야기했던 자산분배법, 유대인의 자산분배법에도 땅과 금이 등장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땅과 금을 분산 투자하고 있다면 뭐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즉 희소하고 사라지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은 자산이죠. 근데 그게 그 자산을 그 시대마다 그 시즌마다 어떤 국가가 지배하던 시절마다 다 다른 통화와 방식으로 거래했지만 그 자산의 가치가 계속 꾸준히 그 당시의 PIR,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를 맞춰준다면, 그러니까 수입 대비 자산의 가격을 맞춰준다라는 것은 그 자산의 가치는 불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앗 머니를 기준으로, 명목화폐를 기준으로 자산의 가치가 측정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땐 금과 땅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그 PIR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특정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이제 막 대중화 단계로 진입했는데 그게 신산업군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장, 그 신산업군, 이제 막 대중화 단계로 진입한 그 신산업군의 주도주, 이 주식이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애플이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기적 우상향인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존도
장기적 우상향인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애플보다는 아마존이 장기적 우상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플의 주력 제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스마트 디바이스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각종 스마트 띵스 이런 것들인데 이 시장이 신산업군이냐? 그리고 이 산업이 정말 이제 막 태동돼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시장이냐?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이 사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런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신산업군이라면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완전 바뀐 거죠. 워렌 버핏은 애플이 필수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투자를 한 것이고 애플에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배당이 시작됐죠. 어찌됐든 애플은 필수제예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라도 반차라도 써가지고 당장 AS 센터 달려가서 그걸 고쳐야만 막힌 속이 뚫리는 것처럼 하잖아요. 뭐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외에 뭐가 있냐? 스마트카? 안 나왔잖아요. 나온다고요? 그럼 그거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찌됐든 애플의 주력 산업군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고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이제 정체될 대로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다. 즉 시총 1위가 언제 꺾인다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혁신 DNA가 없어졌다 살아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애플의 성장성은 현재 막혀있다. 돈은 많이 벌고 배당은 많이 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할지는 모르고 코카콜라처럼 계속 쭉 갈지는 모를지언정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냥 필수제다. 대신 계속 따박따박 배당 주고 계속 꾸준히 올라주겠죠. 근데 그 꾸준히 올라준다는 게 장기적 우상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필수제가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먹혀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산업의 컨버전스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뭐 1, 2년 만에 나타날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인 걸 찾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애플은 안 맞는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그런 기준에서 아마존이 맞는다는 건 아마존이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이커머스 시장은 시장 파이 자체로 봤을 때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은 그 시장의 독보적인 1위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저랑 계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꽤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니까. 그리고 가장 높게 보는 것은 저는 테슬라죠. 당연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은 일단 당장 현재의 먹거리 전기차, 그 다음 AI, 로봇, 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되는 요 테슬라의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로드맵이 신산업군이면서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막 대중화 단계로 들어간 상태에서 주도주인, 주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좋은 주식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왜냐? 주식은 오르고 내려가고 변동성이 있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해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산업군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던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을 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그 파이가 커지는 거에서 나눠 먹을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테슬라도 그게 멈추겠죠. 전기차 보급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2030년에 2천만 대 정도까지 온다면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정체겠죠. 또는 2천만 대 가고 전기차는 보급이 됐는데 AI랑 로봇 얘기하던데 별일 없네, 잘 안 되네, 뭐 이러면 이제 후속타로 연결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2030년쯤엔 없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봇 AI는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고 일단 당장 전기차, 그러니까 스마트카 시장 안에서 자율주행카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주식을 투자할 때는 기업 자체,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오너가 누구 막 이런 걸 다 논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이제 막 태동했고 이제 막 성장하고 시장의 플레이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서로 없어서 못 파네, 또는 키 플레이어는 꽤 많이 잡아먹으면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네,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면 그건 그냥 구조적으로 세팅된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건 무조건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피앗 머니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금,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금은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산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빼고 비트코인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테슬라를 좀 길게 설명드렸던 거는 비트코이너 중에서 테슬라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비하면 좀 약간 싱거운 녀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토탈 인베스팅을 얘기하는 개념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대충 제가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되어 있는 걸 자산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유형 자산에서는 땅, 부동산, 금, 그다음 신산업군의 주도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고요. 무형 자산 안에서는 컨텐츠,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 이건 무조건 매집되는 대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이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되어 있는 이 유형 자산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데아, 장기 투자, 구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들만 모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토탈 인베스터가 꿈꾸는 이데아의 기본 구조는 뭐냐? 가장 큰 자산부터 순서대로 산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데아기 때문에 돈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투자를 모르고 살아왔던 투알못이야. 근데 현금은 엄청나게 많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꽤 돼. 전세만 계속 살면서 전세금으로 꽤 많이 모아놨네. 딱 이 상황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떠서 투자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자산부터 사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자산을 사고 그 큰 자산이 낳는 알을 더 작은 자산, 중간 자산, 그리고 그 중간 자산이 낳는 알을 작은 자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생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 즉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것부터 모든 이 원흉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풀면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자 중에서 아무도 없는 시절이 됐죠. 모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둬야만 자신의 화폐 가치, 그리고 구매력이 유지된다라는 것, 그리고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번 게 아니라 구매력을 유지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보고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10년 단위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10년 중간에도 5년 단위, 3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깨작깨작 늦는 것까지 포함해서 4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깐다면 안정적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평균 치면 평균 10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은 꽤 크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평균 10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이 한 10% 정도만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작업을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고 내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것과 내 돈 플러스 대출을 확보해서 더 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 사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좋은 빚을 갖고 내가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아놨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자와 그 금액만큼만 갖고 자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모았는데 누군가는 그 1억을 5억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1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얘를 언덕 위에서 굴렸다. 눈이 뭉쳐지면서 내려가는 그게 1년에 인플레이션 10%씩 맞는 거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10%의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른다라고 쳤을 때 그 차이가 밑으로 굴러 몇 바퀴 몇 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확연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상식 퀴즈 푼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계산에서 뭐
이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능하면 얼마나 큰 자산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구조적인 투자자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를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산 다음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야 이거 몇 배 갈 것 같아,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얼마짜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버리지가 죽어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끝장인 걸로 가버리는 수도 있겠죠. 왜냐면 레버리지는 안 일으켰지만 내가 넣었던 그 돈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한 그 자산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걔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억밖에 없었지만 4억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에서 시작하고, 나는 그냥 1억에서 시작하지만 난 걔보다 5배 아니면 10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롱.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갔을 때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 자산을 투자하냐 투자하지 않냐를 논할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을 어느 정도 비율로 담느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몰빵 투자할 경우에는 자신의 평가 금액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투자한 자산을 뺄 일이 없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년이 돼도 뺄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아주 소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까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희노애락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돈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무언가를 팔아야지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월급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는 걸로 투자를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급격한 보너스를 왕창 받는 일이 없다면, 아니면 별도로 챙겨놨던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희노애락 비용들이 발생될 땐 무언가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침 내 자산이 전부 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 들어가 있고, 그 큰 변동성이 마침 최악의 저점 구간을 기록하고 있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됐다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산을 가장 헐값에 털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빼고 현실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데아가 아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돈을 모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살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가면 돼요. 뭐냐면, 변동성이 낮지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살 수가 없으면 빠르게 오르는 자산부터 산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대신 기간은 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